세 번째 라이브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어반 디자이너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다립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유학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되게 평소에도 DM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 기회에 차라리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면서 각자 갖고 계신 고민들이나 또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디자인으로 사는 건 어떤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이제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파리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여기 가보세요 라고 추천해 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 어반 디자이너스 클럽이라고 치시면은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제가 하는 작업들은 관심 없으실 테니까 인스피레이션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요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여행하면서 저장한 장소들을 쫙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파리 딱 누르시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또는 좋아하는 공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뉴욕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 뉴욕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뉴욕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공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파리를 여행 오시거나 또는 여기 있는 나라 중에서 또 다른 여행을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기. 저번 영상에서 그 핀터레스트 트렌드 영상에서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유입이 돼가지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고요.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프랑스 뭐 벨기에 합쳐서 유럽 산지는 그래도 이제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았고 또 여기 있다 보면 또 정말 더 오래 사신 고인물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제가 살면서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살아보니까 이런 점은 또 좋고 저런 점은 별로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또 이런 점은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럽에 대한 환상 모두 다 깨부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꼭 프랑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르지만은 유럽인들 시각에서 딱 바라봤을 때 그래도 이 아시아가 공통적으로 어떤 공유하는 그런 정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좀 비슷비슷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프랑스 다르고 독일 다르고 뭐 스위스 다르고 다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유럽이라는 나라가 공유를 하는 그런 좀 공통적인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은 전반적으로 유럽이 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되게 낭만적인 나라, 뭐 또 에밀린 파리에 가다 보면은 나오는 그런 어떤 클리셰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좀 되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랑스라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정말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눈치 보지 않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인 것 같아요. 공공장소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프랑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눈치를 정말 보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두 번째는 여유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처럼 되게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집 사고 차 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문화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고 삶을 좀 즐기고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비세속적인 문화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물질적인 거 또는 돈에 대해서 되게 좀 타부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귀족들을 끌어내린 문화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몸 깊이 이제 좀 묻어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잘 나가고 돈 많고 물질적으로 되게 호의롭다라는 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명품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프랑스인들이 명품을 입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로고를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성 문화.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 때 충격과 공포의 오프닝 보셨죠?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는 굉장히 다양성이 강한 문화예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워낙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 와보시면은 뭐 일단 뭐 흑인도 많고 백인도 많고 아랍인도 많고 아시아인도 많고 그 안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있고 또 그런 되게 다양성이 좀 강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날로그 문화입니다. 아직까지 열쇠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참 옛날 거를 잘 보존하고 좋게 말하면 보존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질질 끌고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프랑스가 얼마나 옛날 거를 잘 보존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요걸 보시면은 왼쪽에는 혹시 파리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잘 아시는 부트 카페입니다. 위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꼬르네이라고 써 있잖아요. 카페 이름은 부트 카페인데 부트 카페라는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저게 이제 구두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뭐 이 카페의 역사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도 이 공간이 옛날에 구두방이었을 거예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안 바꾸고 저대로 그냥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만 저렇게 카페로 꾸며가지고 카페로 쓰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제가 영상에도 잠깐 짧게 다뤘던 곳인데 프랑스 북부의 릴이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있는 루이비통 매장입니다. 저게도 보면은 루이비통 왼쪽에 루이트리에르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위트르가 굴이란 뜻인데 옛날에 여기도 이제 막 해산물 이런 데를 팔던 시장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루이비통 매장으로 이제 바꾼 건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벽에 이런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 저 그려져 있고 말미잘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한 상태로 루이비통 매장을 세운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이런 쇼윈도 같은 거 보시면은 물고기나 뭐 낙지 같은 거 막 인어공주 느낌의 그런 스타일로 데코가 되어 있고 안에 내부도 가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물고기 시장이었던 그런 뭐 타일들이나 장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였으면 벌써 싹 다 밀었겠죠. 싹 다 밀고 이제 새로운 명품 매장을 세웠을 텐데 프랑스는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은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 안에서 이제 좀 새로운 매장을 세우거나 또 새롭게 공간을 꾸미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옛날 거를 좋아하고 옛날 거를 또 보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랑 사람들의 시각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좀 느끼는 그런 문화예요. 이 문화가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문화들을 가지고 과연 프랑스와 맞을지 안 맞을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프랑스 절망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눈치 보지 않는 문화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성도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유럽에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도 정말 넘치고 좀 더 배려심도 되게 깊고 뭔가 공공장소에서 막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엉망진창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하고 피곤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예전에 조승연 님께서 유튜브에서 하셨던 말들 중에서 파리는 되게 큰 고등학교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약간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되게 애새끼 같습니다. 되게 애새끼들 같아요. 뭔가 막 길거리에서도 막 누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약간 거의 정글 같아요.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일단은 욕부터 바꿔보는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대한 지하철 1호선. 네, 맞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파리 오셔서 충분히 적응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죠. 프랑스 사람들은 다 이렇고 또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고 일반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딜 가든 경향성이라는 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여유로운 문화. 여유로운 문화는 또 나쁘게 말하면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성장이 없다라는 뜻도 돼요. 워라밸도 좋고 삶을 뭔가 즐기는 이런 문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또 성장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지금 살면 만족해. 그냥 뭐 회사 다니면서 월급 그냥 나온 대로 뭐 받고 뭐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일 끝나면은 와인 한잔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시간 보내다가 뭐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전 직장 다녔을 때 약간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는 뭐 이 다음의 꿈이 뭐야? 다음 스텝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다들 없어요, 그런 게. 뭔가를 더 해서 나아가는 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되게 나는 좀 안빅낙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나는 이런 프랑스의 그런 가치관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학을 왔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 보고 싶고 여기서 더 성장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좀 있는데 뭔가 주변 분위기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사람이 약간 좀 처지게 되는 나도 뭔가 이 사람들에 섞여가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잖아요. 여기서 평생을 살고 죽을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겠지만은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여기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에 딱 익숙해졌다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되게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세속적인 문화였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경제관념이 되게 부족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인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좀 꺼려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공공기물이 파손된다거나 또는 인프라가 좀 낙후된다거나 그러면은 금방금방 되게 바꾸는 문화잖아요. 뭐 버스 정류장도 막 새로 세우고 의자도 막 보온되는 그런 의자도 생기고 이러지만 프랑스는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쓰는 어떤 그런 가구들이나 뭐 전자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옛날 것들 중고로 사서 그런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했으니까 전부 신혼 가구 같은 걸 싹 다 새 거로 바꿔야지 뭐 이런 것도 잘 없고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되게 좀 새삥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딱 프랑스에 떨어지면은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아 여기 정말 거지 같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재테크라든지 막 어떻게 하면은 집을 사서 그걸로 막 부를 늘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예민하잖아요. 막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런 거에서도 좀 되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양성 문화. 다양성 문화는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로 나와 보면은 이렇게 다양성이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나라에 가다 보면은 확실히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란 건 어쨌든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이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보니까 공유되는 정서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오고 뭘 말하면은 바로 딱딱 거기에 대한 비슷한 스타일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공통된 정서가 있는데 너무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너무 사람들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충돌할 때도 많고 나는 뭔가 정서적인 어떤 이런 공감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줄 때도 많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약간 답답함을 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도 계속 이런 다른 문화권들에 대해 관심도 좀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이 문화를 잘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갔을 때 되게 소외당하는 느낌도 들고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많은 거는 좋기는 한데 경험적으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날로그 문화. 발전이 없고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쨌든 전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무딘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루이비통 매장도 옛날 물고기 시장 그대로 보존하면서 쓰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AI라든지 뭐 새로운 테크닉, 뭐 새로운 유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리긴 합니다. 요즘 뭐 젠지 세대들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SNS로 워낙 많은 정보들을 입수를 하니까. 근데 그 외에는 되게 많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프랑스 하면은 그래도 선진국이지 않나?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예술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정작 와 보시면은 사람들이 꽤나 보수적이고 꽤나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이 더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프랑스의 이제 절망편이었고요.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 희망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라따뚜이가 에펠탑을 보면서 환상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눈치 보지 않는 문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삶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남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파리는 좀 고등학생 같다 막 이랬잖아요. 약간 애새끼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사모님들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섭하기 좀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잣대 같은 것도 좀 심할 때도 많고, 이것저것 감시하거나 좀 따지는 게 맞는 그런 문화를 생각했을 때 조금 프랑스는 고등학생, 한국은 약간 사모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당연히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내가 뭐 짜잘짜잘한 거 안 지킨다고 막 주변에서 신고하고 당신 왜 그렇게 해요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편할 때도 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한국의 사회가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왔을 때 뭔가 숨통이 트인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유로운 문화. 이거는 뭐 당연히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정말 그 삶을 즐기는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그냥 탑인 것 같아요. 뭐 휴가도 그렇고, 어떤 회사 문화 같은 것도 그렇고, 출퇴근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고.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되게 빡센 회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워라밸,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를 어떤 삶에서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 내 가족이나 또는 나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내가 일을 위해서 나를 갈아넣고 밤샘을 하고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오뚜기 님이 야근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디자인 쪽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야근이 거의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야근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에는 야근 수당이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인들 자체가 일하는 걸 그냥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내가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세속적인 문화. 이거는 인생의 돈 외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에 살아보니까 돈 말고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게 많다고 느껴요.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와인 한잔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그냥 길거리를 걸으면서 좋아하는 뭐 커피를 마시고 또는 햇빛을 이렇게 막 쐬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긴다든지, 또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가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돈 얘기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나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거기서 뭘 하고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끝나서 와인 한잔 했는데 거기서 뭐 어떤 되게 맛있는 와인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돈 얘기보다는 좀 이런 여행 또는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계속 돈 하다 보면은 되게 좀 그렇잖아요. 되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삶에서 각자가 그냥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취향이 좋아, 저런 취향이 좋아,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사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프랑스에 살면서 되게 좋았던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문화. 다양성 문화는 말 그대로 시야와 사고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한 나라에만 살면은 사실 그 나라가 공유하는 그 정서에 되게 갇히게 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의견은 갈리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보면은 항상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항상 이렇게 나뉘기 마련인데, 뭔가 한 그런 좀 단일 문화권에 살다 보면은 이런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룰이지, 이게 맞지, 깻잎 논쟁, 이게 맞아 틀려,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항상 뭔가 답을 강요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탕수육은 무조건 부어서 먹어야 되고, 아니면 무조건 찍어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좀 국룰적인 꼭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다양성이 많은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우스워집니다. 각자가 뭔가 연인이라도 이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길면은 뭐 깻잎 정도는 떼어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 친구 중에서는 여자친구나 또 남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친구랑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 밤에 술 자주 마시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넌 왜 그래?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얘는 이게 얘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좀 존중해주는, 그리고 각자의 방식이 뭐 각자의 답이 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론 당연히 각자가 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거를 그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라고 이렇게 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전까지는 내가 좀 꺼림칙했던 것들 또는 혐오했던 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야가 좀 확장된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 오프닝 파티 같은 경우도 물론 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그걸 보면서 너무 프랑스답다, 이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자체로 어떤 올림픽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 되게 프랑스다운 그런 오프닝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예술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좀 시야가 좀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시각에 갇히면은 또 이제 그 생각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변하고 가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날로그 문화. 아날로그 문화의 희망편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끼워 맞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느리다 보니까 그냥 살면서 되게 좀 여유를 가지게 돼요. 천천히 그냥, 물론 스트레스도 받지만은 은행 카드 신청하면 뭐 2주 걸리고 뭐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받아들이고 뭔가 천천히 하지 뭐.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꼭 막 내일까지 해주세요,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 줘야 됩니다, 이런 문화라기보다는 뭐 내일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일 모레까지 줘. 이번 주 안으로 끝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쯤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지. 약간 이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사람을 계속 막 빨리빨리 시간 맞춰서 막 해야지 이런 닥달하기보다는 꼭 안 되는 거를 꼭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지, 약간 이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프랑스의 절망편과 희망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보시면서 나는 절망편에 이런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또 희망편에 이런 부분이 난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다면은 당신은 프랑스에 와셔도 생존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야, 이거는 좀 선 넘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와서서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진 긍정적이시군요.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나는 어떤 도시와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저한테도 요즘 제일 인생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 나는 마음에 드네, 이런 도시에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나는 좀 안 맞네, 이런 좀 기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프랑스에서 평생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느 도시를 가는 게 좀 맞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준도 더 복잡해지고 보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좀 여행할수록 점점 막 기준 같은 게 생기고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어느 나라에 살아야 될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럽에 살고 싶으시거나 또는 공부를 한번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느 도시가 좀 더 맞을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맥주랑 와인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소주랑 막걸리는 없습니다. 맥주랑 와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맥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단 맥주 자체가 유럽 문화권에서도 되게 북쪽에 위치를 하는 나라들이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맥주가 조금 더 저는 남성적인 술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맥주로 유명한 나라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이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맥주로 유명하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일단 북유럽이잖아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기후가 굉장히 살벌하고, 그리고 해도 좀 짧고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삶을 누리고
예술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생존이 좀 더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당장 겨울이 닥쳐오면은 몇 달 동안 명화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집을 예쁘게 장식해야지, 히히, 예쁜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장 집을 탄탄하게 꾸며야 되고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의 특징은 디자인이나 또는 건축이나 예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장식적인 부분들이 덜 중요시 되고 실용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인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미니멀할 수도 있고, 자연과 같이 생존을 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디자인이나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형적이고 기술적인 실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가구 제품 디자인 또는 브랜딩 같은 좀 더 이성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그런 예술 분야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리드적이더라든지 좀 더 레이아웃적이라든지, 또는 가구 제품처럼 물론 장식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실용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든지, 또는 브랜딩처럼 디자인의 어떤 심미적인 것보다는 어떤 이 브랜드 또는 제품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 나라로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게 그래픽 디자인이랑 브랜딩인데 저는 여기 안 살죠. 그래서 저는 망한 태클을 타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을 선택하시는 분들, 와인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서유럽,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쪽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일단은 대륙 뽑기 운이 이미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쨍쨍 뜨고 여름도 길고 포도밭에 누워가지고 와인 마시면서 그냥 놀고 약간 이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문화권의 특징은 어떤 실용적인 거, 그리드적인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다기보다는 장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독일 여행 가보시고 또 프랑스 여행 가보시면은 독일은 건물에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민 건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거 보면은 모든 놈의 그 장식들이 막 엄청나게 화려하죠. 막 건물들도 막 그 안에 밀도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좀 더 그런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패션이라든지 또는 순수예술 또는 아트 디렉팅처럼 조금 더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뭐 패션 유명하고, 스페인도 뭐 아트 디렉팅이나 뭐 이런 쪽 예술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물론 뭐 꼭 나는 패션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무조건 서유럽을 가야 하나? 그럼 나는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추운 북유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건 꼭 아닙니다. 각자의 나라가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약간 이런 좀 차이점은 좀 있으니까 미리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맥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와인도 안 좋아하고 저는 위스키를 좋아해요 하는 사람들은, 위스키의 특징이 뭐죠? 맥주랑 와인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상업과 자본의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본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봤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맞으시나요? 나는 좀 더 이런 성향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조금 더 여성적이고 어떤 장식이 좀 더 많고 어떤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서유럽 쪽이 좀 더 맞으실 것 같고, 나는 좀 더 남성적인 이성적인 디자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북유럽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좀 재밌게 섞여 있는 나라가 저는 벨기에라고 생각을 해요. 벨기에가 이제 밑에는 왈로니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좀 프랑스 말을 쓰는 나라권이고, 위로 가면 또 플라몽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어권을 쓰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뤼셀도 가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권 동네를 가면은 되게 막 장식적이고 사람들도 그냥 개판이고 그렇게 하는데, 또 네덜란드어권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또 동네를 가잖아요. 그럼 또 되게 깔끔하고 뭐 엄청 또 막 미니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유럽이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이성적이고 깔끔하고 약간 세련되고 좀 사람들도 좀 약간 되게 깍쟁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와서 한 잔해 막 와가지고 막 다 친구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는 부분은 좀 남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조금 차가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그만의 또 매력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던은 왜 없냐고 보셨는데, 런던은 브렉시트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손절을 하겠습니다. 런던은 사실 미국 같아요. 미국이랑 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가 나랑 잘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의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유학이라든지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과 유럽의 디자인 결국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일단 기본기, 테크닉, 트렌드, 유행, 퀄리티, 평준화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굉장히 테크닉적인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디자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에서 엄청나게 굴렀잖아요. 그런 경험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기본기라든지 각각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한국의 장점은 굉장히 트렌드에 밝다는 거죠. 유행을 정말 빨리빨리 따라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경쟁도 심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퀄리티도 끝내주게 좀 빼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디자인이 가진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이 가진 특징은 이렇습니다. 개성, 미학적, 헤리티지, 다양성, 예술성, 그 다음에 아날로그. 그러니까 유럽은 디자인은 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각자의 어떤 개성에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디자인이 갖고 있던 어떤 미학적인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고, 빈티지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리티지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또 다양성.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디자인만 해서는 여기서 살아남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프리카 브랜드를 자기가 작업해야 될 수도 있고, 뭐 흑인들이 쓰는 어떤 제품 브랜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타겟층의 문화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여기서는 경쟁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좀 예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예술하지 마라 디자이너면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더 그거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아직까지도 책을 많이 읽고 열쇠를 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 나는 유럽의 이런 디자인 성향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고 이런 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유럽 유학이라던가 또는 유럽 취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메일로 좀 미리 질문 같은 거를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메일들을 좀 제가 추려서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겹치는 것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오늘 라이브 주제랑 잘 맞는 것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해서 골랐고, 행여나 이제 자기 질문이 선택이 못됐다 하더라도 너무 놓여 마시고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순서를 제가 좀 약간 처음에는 학생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는 학교 관련 질문들로 먼저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좀 질문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유럽 예술 디자인 학교의 학풍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신 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찍기도 했고, 유럽의 예술 디자인 학교의 학풍은 조금 더 학생들의 개개인의 개성과 어떤 스타일을 좀 존중하는 느낌,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좀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이랑 제가 비교를 하는 건 좀 많이 어렵지만은 뭔가 한국의 요즘 뭐 UI나 뭐 AI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배워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을 거라면은, 프랑스는 그렇게 막 취업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디자인 자체의 어떤 원론적인 것들을 공부한다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게 서양에서 온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서양에서 가르치는 방식도 더 어떤 디자인의 원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요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약간 나 몰라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야금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갔는데 가야금 공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문을 하면은 저는 좀 실망할 것 같거든요. 가야금의 어떤 역사에서부터 그 악기가 가진 어떤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악기를 이 악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디자인 교육도 조금 이런 느낌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언어는 어느 정도로 해가 될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언어 사이의 비중은 일단 언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해외에 살면서 그 나라가 쓰는 언어를 내가 못 쓴다면은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언어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제가 좀 학교랑 회사를 나눠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학교를 준비한다고 치면은 내가 면접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교수가 질문하는 거를 알아듣고 그 질문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사실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랬었고 그 다음은 알아서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내가 당장 학교를 붙고 싶다. 그게 일단 1차적인 목표라면은 딱 면접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작업을 내가 불어든 영어든 설명을 하고 만약에 교수가 질문을 나한테 던졌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냐 이 정도가 최소 기준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당연히 못 붙겠죠. 학교는 그 정도가 일단 최소 기준인 것 같고 회사는 회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말씀을 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쨌든 원어민이 아닌데 과연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그러다가 뭐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 실력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쓰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을 쓰게 되고 보통 디자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회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대한 의뢰나 요청 같은 거는 대부분 메일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더 편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로 어떤 이런 것들을 해줘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일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약간 하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처음 프랑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계속 불어로 얘기하다가 영어권 이제 미국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제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언어 실력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부딪혀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또 맞춰집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를 뽑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붙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뽑았다는 건 어쨌든 내 작업이 마음에 들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외에 맞출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작업들로 보답을 하고 상사와 유대감을 쌓거나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는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죠. 너무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너무 겁먹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와 언어 사이의 비중은 저는 1대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다현님의 유학 시절이 궁금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이것도 제가 그 브런치에다가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유학을 오기 전부터 유학을 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까지 과정을 이제 전부 쓴 글이 있거든요. 브런치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작가 검색하셔도 되고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요게 이제 제 글 제목이거든요. 요거를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제 유학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이제 가서 이제 막 어학도 하고 뭐 학교 시험도 보고 뭐 이것저것 생고생하고 맨 땅에서 헤딩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쫙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쭉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은 어떤 유학 생활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유학을 그렇게 좋은 형편에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돈 했었고 뭘 하기 막 무서워하고 외식 같은 것도 잘 못하고 뭐 여행도 잘 안 갔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되게 많이 후회스러워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왜 못하고 나는 그 맨날 집에서 그냥 작업만 하고 돈 막 벌벌벌 떨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한계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또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조금 많이 그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시도 진짜 많이 보러 다니고 여행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뭐가 어디가 유명하다더라 그럼 거기다 한번 가보고 줄도 좀 서보고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결국엔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어디 다 써먹을 때가 분명히 다 존재를 해요.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봤었는데 이런 부분 되게 좋더라 이렇게 좀 어필도 해볼 수 있고 다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좀 최대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하신다는 게. 그래서 좀 많이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자유로운 유럽 학교 분위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유럽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죠. 그러니까 워낙 학생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발적인 그런 교육이 좀 있다 보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두 다리를 항상 좀 걸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다고 유럽에서 하는 게 다겠지? 여기 거에만 너무 물들여 계시다 보면은 잃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도 분명히 단점이 많이 존재를 해요.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새로운 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한국인이라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되게 트렌드에 빠르고 요즘 막 K 컬처 막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한국인으로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잖아요. 이 두 다리를 항상 잘 걸쳐 놓으셔야 돼요. 유럽의 이런 어떤 철학적인 것들, 어떤 되게 미학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시되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강점 또는 테크닉적인 장점을 놓지 않으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나는 유럽에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프랑스인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여기를 놔버리면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항상 조금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 유럽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거를 항상 되게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두 개를 잘 줄타기를 잘 하시면서 있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실력이 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계속 좋은 작업들 보면서 눈을 계속 키우고 그거를 뭐 카피를 하면서 이런 걸 디자인을 폰트를 이렇게 썼구나. 여기는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했구나.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하다 보면은 작업 안에 있는 어떤 창작자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습득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비싼 돈 주고 유학까지 왔는데 왜 따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다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유럽 학교에서 남들이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 딱 학교 입학하면은 같이 이제 입학한 동기 이제 유럽인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진짜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림도 못 그리고 작업도 진짜 엉망진창이고 와 얘는 진짜 한 중학교 수준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잖아요. 졸업반이 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어떤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천천히 쌓아오면서 어떤 나온 결과겠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저는 테크닉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분이 진로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요거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은 해외에서 유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자기 실력에 대해서 많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저도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기대치도 높고 생각도 많고 되게 복잡한 그런 성향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으니까 늘 불안하고 되게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 살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좀 많이 알았었고요. 그리고 불면증도 좀 많이 겪었었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불안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확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엔 상황이 다 좋아지긴 합니다. 결국에는 때가 와요. 저도 그런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노력 많이 했었어요. 유럽에 와가지고. 처음에 학교에 와서도 막 남들보다 막 두세 배 더 노력하면서 가장 높은 수석으로 졸업을 하기도 했고 또 벨기에에 있다가 파리로 와서는 어떻게든 파리 사회에 녹아들고 싶어서 아무런 인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름 되게 남들보다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은 되게 별론 거예요. 더 잘 되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저는 첫 일했던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이제 사기 같은 걸 당해가지고 임금 체불도 하나도 못 받았고, 또 두 번째 일했던 회사에서도 진짜 거의 뭐 개처럼 일했었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해서 자기 전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고 또 마지막에 또 임금 체불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일했던 회사는 좀 더 그래도 돈 같은 거 잘 주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순간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풀리는 때가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언제쯤 내가 잘 될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해봤자 그게 상황을 바꾸는 건 단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내 때가 오기를 그냥 계속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지금 막상 제가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좀 더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엄청 막 시야가 좁고 막 무조건 잘 돼야지, 무조건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막 이런 거에만 갇혀가지고 즐길 줄도 몰랐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도 가본 적도 없었고 거의 뭐 맨날 집에서 작업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돌아가면 참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즐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전 또 비슷하게 반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올라갈 길을 뭔가 되게 꿈꾸고 기대하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았던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유세윤이 나와서 그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는 뭔가 더 꿈이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젠 막 자기가 예전에 그 개그맨 무명 시절에 같이 막 한 방에서 동고동락 하면서 훌륭한 개그맨이 돼야지, 난 더 잘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정말 잘 되고 유명한 개그맨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다음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엄청 성공하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더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또 과거의 순간을 또 되돌아보면은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파리 와서 막, 이거 좋다, 막, 이거 멋있다, 막, 이거 짱이다, 막, 그 막 설렜던 막 그런 기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맨날 저거야, 또, 맨날 안 바뀌어, 맨날 똑같아, 막, 이렇게 그냥 막 불평불만만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막 이것도 보면 다 신기하고 저것도 너무 멋있고, 저 브랜드 발견하면 막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행복하고, 그랬던 때가 참 너무 그 빛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또 더 나를 설레게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설레게 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어딜 가도 다 신기하고 이러니까, 그런 때를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과정이 참 너무 나중에 생각했을 때 너무 참 행복했던 시절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향인인데 어떻게 언어의 장벽, 네트워크의 장벽을 이겨내야 할까요? 요거는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조금 이제 좀 내성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살면은 자기를 계속 더 어필해야 되고, 이런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막, 그 외국인 사이에서 막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어요. 사실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좀 피곤하거든요? 친구 만나고 막 네트워크하고 막 하는 게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는 편인데, 제가 다시 그냥 젊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유학을 온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해외 뭐 취업이라든지 뭐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불편함을 경험하러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럽에 있으면서 막 외롭잖아요. 되게 외롭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편하게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그거 들 때마다 생각했던 게, 만일 내가 지금 그냥 한국에서 그냥 맨날 친구들 보면서 뭐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그냥 웃고 떠들며 살았으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이런 일상에서 오는 소중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친구들 만나면서 지낸다고 해도 제 마음은 안 행복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러 온 제 스스로가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김연아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과연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뭐 김연아가 뭐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과연 행복하고 편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항상 이겨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거고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함을 충분히 겪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아니면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불편함을 아예 그냥 멀리 하게 되는 나이대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일생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경험한다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차승원 배우가 나와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더 그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어떤 속해 있는 그룹이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되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딱 편하면은 그 그룹에선 더 이상 성장할 거리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가 어떤 그룹을 갔는데 할 말도 없고 되게 불편하고 뭔가 기도 죽고 약간 이런 그룹에 있으면은 그 그룹은 내가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그룹이래요. 그래서 내향인이시지만은 해외에서 느끼시는 어떤 이런 불편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좀 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가 이제 좀 약간 유학생들이 좀 느끼는 그런 질문들이었고, 이제는 조금 회사를 준비하거나 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먼저 학교랑 회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학교는 일단은 자기 생각과 자기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생 때 어쨌든 교수들이 기대하는 거는 엄청 작업적으로 스킬이 뛰어나고 디자인 막 끝내주게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고 좀 더 가능성이 있고 흥미로운 학생을 좀 더 뽑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막 테크닉적으로 깔끔하게 잘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좀 더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작업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입학 포트폴리오, 뭐 편입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더 퀄리티를 높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회사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작업하는 작업물들을 일단 보고 그 작업물의 퀄리티를 맞추면은 그게 딱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디자인 에이전시다. 그러면은 사이트 가면은 그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작업의 퀄리티와 그래도 딱 봤을 때 어떤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작업물 디자인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이 포트폴리오 자체의 디자인은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디자인 회사나 뭐 내가 디자이너로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자체의 디자인이 허술하면은 이 안에 담겨있는 작업물도 되게 허술해 보이거든요. 애플 제품을 사러 갔는데 아이폰이 갑자기 비닐봉지에 들려서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폰이 되게 싸구려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자체의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테크닉적인 거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단계의 어떤 그 면접까지 오면은 다 걸러질 사람은 걸러졌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만 갖추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일하는 성향 또는 나와 맞는지 어떤 그 핏,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해왔고 리드를 했고 거기서 배운 어떤 교훈이 뭔지 이런 것도 같이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 비슷비슷한 디자인 작업 보다가 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조금 더 눈길이 가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기업들은 외국인 지원자의 어떤 점에 끌리나요? 요거 되게 좀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 해외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 직원을 뽑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돈이 더 들어요. 외국인 직원을 뽑으면은. 회사 입장에서 내야 되는 돈도 많고, 두 번째로 당연히 비자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큰 힘을 들여서 이 외국인 직원을 뽑았는데 얘가 뭐 비자가 안 된다거나 스테이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의 고용시장이 되게 어려워. 고용시장이 이렇게 막 좋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지원자를 뽑는다면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현지 프랑스인을 뽑지 않고 외국인을 뽑았는지 회사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리스크를 많이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지원자를 뽑을까? 우리는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해외 시장을 노리는 회사라면은 강점이 있습니다. 뭐 요즘 한국 시장도 되게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아시아 시장을 좀 노리고 싶어하는 회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직원을 좀 고용하고 싶어하는 회사, 그런 경우에는 이런 외국인 지원자들을 많이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회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프랑스 회사인데 다른 다양성을 지닌 문화권의 직원을 뽑아서 좀 더 이 시장을 좀 확대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저 같은 경우가 핀터레스트 들어갔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나를 뽑았냐고 이제 나중에 매니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또 한국인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적으로 어쨌든 뭐 스킬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새로운 시각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좀 신선한 작업들, 한국인 포트폴리오 보면 되게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라면 또 외국인 지원자한테 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진 강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책임감, 또 빠릿빠릿함, 기본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되게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브랜딩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완전 다른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브랜딩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브랜딩을 잘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사실 브랜딩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전문가고 막 엄청 대단한 그런 프로페셔널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브랜딩 하면 되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비엔스나 핀터레스트에서 본 그런 되게 막 끝내주고 막 쨍쨍한 그런 작업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좋은 브랜딩은 힙하고 예쁘다고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소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엄청 좋은 브랜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어디를 갔는데 와, 이 브랜드 진짜 좋다. 막 제품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매장을 어떤 이렇게 꾸미는 방식이라든지 너무 좋은 딱 브랜드가 있다면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좋은 걸까? 그냥 힙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브랜드의 어느 부분에 내가 끌리는 건지, 이 부분 또 다른 브랜드에 적용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어울릴까? 아니면 맞지 않을까? 또 다른 브랜드는 왜 이렇게 못할까? 또는 왜 안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기준이 좀 생기면은 나도 이제 브랜딩을 할 때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브랜딩의 시작은 어쨌든 울타리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향이 있잖아요. 수많은 스타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했을 때 영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되게 자연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미니멀하게 갈 수도 있고, 되게 수많은 방향성이 있는데, 이 안에서 나만의 분석으로 울타리를 딱 세워주는 거. 여기까지야. 우리 브랜드는 딱 요 안에서 놀아. 잘 울타리를 세우는 게 브랜딩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을 잡아가는 기준들을 세우는 것들을 계속 좀 많이 키우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 전부터 좀 유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유학이라든지 또는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허심탄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가 꼭 환상의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야근도 없고 워라밸도 좋고 낭만적이고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또 살아보면 되게 어려운 게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고 그런 와중에서도 장단점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